네, 오늘은 직영공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종건 선생님 그 촬영 다니면서 그 선생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고요. 이제 저도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영공사가 왜 어려운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영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한번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공사는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건축주 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공사가 사실 이제 그 시공사라고 불리니까 모든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알기에 이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장 소장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일 경우에. 다른 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라는 거는 그냥 시공사 어떤 대표님이 계실 거고 대표님이 있을 거고 그 밑에 현장 소장님이 있는 거죠. 현장 소장. 그러니까 직원이 많지 않아요. 대신에 이 협력업체들 뭐 골조, 전기, 설비, 가구, 뭐 창업 뭐 이런 다양한 그 협력업체들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협력업체가 아마 하나가 아니라 뭐 골조일 경우 뭐 리스트가 있겠죠. 다다다닥 연락처가 많은 거죠. 뭐 전기일 경우 리스트가 따다다다닥 있고. 그래서 각 현장마다 그런 협력업체들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서 잘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 오가나이징 그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이제 시공사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누가 중요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소장이 중요하다. 그쵸? 이 시공사의 브랜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 들어오는 현장 소장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시공사 안에 있으면은 어떤 도움을 받겠죠. 이렇게 다른 현장 소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얻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대표님도 계실 테니까 대표님이 아마 제일 경험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하시고 대표님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이제 가이드도 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현장 소장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고 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이런 분이 이제 좋은 집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직영공사는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골조팀도 찾고 전기팀도 찾고 설비팀도 찾고 뭐 가구 창호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된 시공사가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을 일을 직접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공사보다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시공사 이 현장 소장 월급을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달에 300이면 되지 않냐고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즘에 그 매일 나가는 어떤 뭐 몇 달 동안 뭐 하는 뭐 일당은 12만 원까지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거는 이제 몇 달 동안 일이 지속이 된다. 뭐 미래에 뭐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하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력사무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나가는 일당은 요즘에 거의 15만 원에 육박해요. 15만 원. 그러면은 20일만 일해도 3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만 원씩 떼주겠죠. 인력사무소에. 그래도 얼마야? 280만 원이에요. 그냥 일당 노가다가 280만 원을 받는데 현장 소장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현장 소장은 그냥 현장 소장이 아닌 거예요. 거의. 예? 그냥 현장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예? 그 건축과 나오고 건축 교육 제대로 받고 그 기술력도 있고 그 현장을 직접 계획하고 일정도 짜고 뭐라나 예산도 짜고 뭐 주문도 넣고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도 하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비용에
현장 소장을 볼 일이 없어요.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직영공사가 왜 어렵냐? 이 여러 팀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커졌네. 여러 팀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각 팀들이 자기 일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예? 자기 일만 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욕해. 서로를. 그러니까 골조는 전기를 욕하고 전기는 골조를 욕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티피컬하게, 목적 업무에서 이제 가장 티피컬하게는 골조에는 이제 기초랑 뭐 이렇게 기초 위에 벽이랑 뭐 지붕 올리는 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기초 오차가 2cm 이상 나면 안 돼요. 2cm 이상. 근데 이게 2cm 이상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들어와서 기초에 오차가 막 4cm, 5cm다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안 했다. 뭐 기초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건축주님한테. 이거 그냥 골조팀에서 대패질해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목수가 이 벽이랑 지붕을 하는 목수가 대패질을 해서 레벨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기초가 이미 2cm 미만으로 레벨을 잡아놓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예? 분명히 이게 2cm 이상 비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패질을 오래 하든 추가 부재가 들어가든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예. 몇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서로가 서로를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종건 선생님도 그 같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보죠. 이거 이렇게 주걱으로 된 거 이걸로 스터드에 들러붙은 거 방울방울 다 밀고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동도 다 못했거든. 그러고는 지쳤어.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OSB 타이백도 이틀 걸렸어요. 땜빵 하는데 혼자서. 그런 것처럼 야 이거 OSB 바르는 것도 며칠 동안 그냥 엄청 고생.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죠. 할 사람이 없어요. 불 태우시면서 그 얘기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현장 들어왔던 기술자 중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집 지었는데 황토미장. 집을 짓는 사람 중에서 황토미장만 딱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앞에 공정을 욕해. 뭐 거지가 됐다는 이렇게 하면 이 새끼들 뭐 우리가 다 뭐 뒤처리해야 된다. 끊임없이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공정 뭐 또 욕하고. 근데 그 사람도 또 개판치고. 그리고 양반들이 그냥 안 가요. 자기 쓰던 폐기물을 그냥 다 버려놓고 가. 배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게 다 버리고 가. 아니 들고 안 가시니까 이거 뭐 들고 가면 쓸모도 없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리할 거잖아요. 지붕하는 사람은 그냥 막 잘라내 통째로 다 버리고 가고, 뭐 하면 그냥 다 버리고 가고. 아이 지붕 보면 선도 똑바로 못 맞춰요. 여기 어디에 마음에 안 드시는? 아니 어디 보면 직선도 똑바로 못 맞춘다고. 저 끝에 적어도 구멍을 딱 맞추라면 못 맞추고, 이거 혹 키 놓은 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키 놓고. 아유 뭐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집 짓는 거는 그거 쳐다보는 게 마음고생이 심해. 다른 거보다.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마음에 들게 안 하는데. 마음에 들게 안 하니까.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 경질폼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한번 일을 시작해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걸 이제 땜박질하고. 혹시 어떤 사람이 질문을 줬는데 그 하자가 생기면 재시공하는 그런 계약서 상의 내용이 없었는지. 계약서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못하겠더라고. 마음이 약해서. 계약서는 있죠. 계약서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못하게 마음이 아파서 그거는 못해. 그 사람들은 진행을 하면은 이게 하자다 아니다 또 싸워야 되고. 아니 하자는 뭐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냥 삼키는 거죠. 황토하시는 분만 딱 마음대로 해서. 땀 흘리고 막 고생하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계약 파기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보세요. 이게 이종건 선생님도 건축을 평생 공부하시고 이제 이론을 하셨지만 현장 일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누구 주장이 옳은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하니까 스스로 이제 몸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 일을 직접 하고 계신 거죠. 현장 소장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업체들이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난하거나 욕할 때 그거를 이제 중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현장 소장이 1번, 2번은 자기가 그냥 그 몸으로 떼어서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고, 3번 또 다른 업체를 섭외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현장 소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장 소장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없으니까 같은 말이죠. 이제 건축주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고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누구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적당한 비용이 아닐 수도 있고, 양심적인 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뭐 적당하게 부를 수도 있는데, 사실 막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참여했던 현장에서 중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직접 발주를 넣으신 거죠. 우수관, 정원 있잖아요. 정원. 집 주변에,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뭐 이런 우수를 이렇게 잡는 이제 배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포크레인 60만 원에 뭐 이렇게 자재비 한 5, 6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2명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550만 원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 예. 2배 넘게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주 스스로도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제일 뭔가 바가지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뭐 그것만 하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원이랑 집 주변에 이제 우수관 배관만 하는데 이제 뭐 300만 원 마진이 남는다 하루에. 그럼 그것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시세나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아마추어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 공사를 하실 경우 이렇게 업체를 잘못 만나면 이제 바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천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시스템 창호나 뭐 이런 거가 아니야.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자면 벨룩스 천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목수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좀 꼬인 거죠. 좀 꼬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골조팀이 나간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지붕 징크하는 사람도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목수도 안 한다 그러고, 왜냐면 하자 나면 자기 책임이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그거 벨룩스 천창 하나 설치하려고 뭐 목수팀을 또 딴 데 어디서 부르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창문 후레싱, 그 창문 주변에 후레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판이 이렇게 딱 덮여서 뭐 이렇게 빗물 같은 거 이렇게 창 바깥쪽에 창틀에 이렇게 빗물 이렇게 안 고이게 이렇게 알루미늄 철판을 이렇게 딱 감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창호 팀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붕 팀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거 서로가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시켜야 되느냐? 이게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경험상 미리 이제 뭐 지붕팀을 구할 때 그 창문 주변에 후레싱을 기꺼이 해줄 사람을 찾든가, 아니면 현장 소장 본인 스스로 하든가, 아니면 목수팀, 자기네 업무는 아니지만 목수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업체를 지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고를 하고, 그 업무를 충분히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고 불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기구는 어때요? 환기구 설비가 잘 안 들어요. 환기구 뚫으러 중간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골조도 그런 거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환기구 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비 들어와서 그 코어로 뚫으라 그래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설비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벽체에다가 환기구 나갈 구멍들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야. 그러면 코어 갖고 뚫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일을 못해. 이게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그 코어를 나중에 누군가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골조가 안 뚫어줘서 잘못한 거야? 아니면은 설비가 이거를 뭐 이렇게 예산에 안 넣어놓은 게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중간에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판단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영공사를 처음 하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수영을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은 수영을 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직영공사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하고 결정이고 판단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 건물을 지으면서 배우는 거지 이게 뭐 아무리 리서치를 많이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해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어 볼수록 이제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두 번만 하면 이게 금방 감은 깨칠 것 같아요. 한두 번만 하면은 이건 이런 거구나. 금방 감은 생겨요. 근데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늘 같이 뭐 일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계속 또 업체가 바뀌고 뭐 이러니까 매 현장마다 똑같은 그 수준을 유지하기는 사실 되게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계속 바뀌니까요. 직영을 하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안고 가야 할 부분은 공정과 공정 간의 사이에 벌어지는 틈을 메꾸는 거죠. 그거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도급을 하면 현장 소장이 하는 일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쉽게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이제 일정 조율하는 거예요. 잘 안 맞으면은 이제 딜레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전공정이 이제 약간의 하자를 발생을 시켰거나 일을 단단히 해놓고 가지 않았을 때 후속 공정이 그 일을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손수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 업자와 업자들 사이에 그 공정과 공정들 사이에 틈이 왜 벌어지나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자기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죠. 자기 일을 자기 일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겹치는 거. 설계가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업자들이 하는 그 일 이외의 일을 항상 그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틈이 발생한다고 저는 좀 그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디자인이 가미되면 될수록 또 보편적으로 해왔던 일에서 다른 엑스트라 작업들이 들어가니까 업무가 애매해지는 거죠. 바로 출발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업자와 업자들 사이에 틈이 더 엄청 벌어지기 시작하고. 예. 하지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이제 디렉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문제이자 또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하시면 그 도급을 맡기시겠습니까? 또 직영을 하시겠습니까? 도급은 정말 믿을 사람 아니면 못 맡겨요. 왜냐면 돈에 맞춰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을 사람 아니면 절대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집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럼 디자인 퀄리티는 포기해야 돼요. 도움을 주면. 진짜 잘 만드는다는 확인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는 한은 디자인으로 넘겨서 도급으로 하겠다?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어 있을수록 도금을 맡기는 거는 더 위험하다. 아니면 이제 시공비가 엄청 많이 주던가. 시공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혹시? 그 선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예. 그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쓰거나 제대로 품질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 도급을 맡겨놓고 와서 이럭저럭 간섭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도급은 그런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진짜 하려고 그러면 직영하는 게 제일 좋죠. 직영하면 제품에 대한 품질을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가 확인하고 일일이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아니고 마지막마다 기다. 이제 병 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직영하다. 그 병 드는 사람은 건축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건축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교수님도 병원에 다니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고, 나는 잡무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 허리는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을 것 같고. 병원 간 거.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병원비는 얼마 안 나와요. 직영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번에 저도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해요. 도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하려면은 이제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하거나 이제 또 퀄리티를 보증할 수가 없을 텐데 다음번에도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면 이제 이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낫죠. 중요한 공정들은 팀을 단단히 꾸리고 그리고 업무 범위를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를 그러니까 하고 업자를 지정을 할 때 너는 무슨 일을 할 거다. 네. 처음부터 확정을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네, 그 처음부터 그렇게 범위들을 좀 더 넓혀놓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나 진행을 하면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갭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이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악덕 현장 소장처럼 뭐 소리 질러 가면서 뭐 하지는 않으니까. 네. 조금 소리 질러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 둘이 함께 이제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안고 갈 거는 우리가 안고 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이제 복구할 시간도 있고 기다릴 시간도 있고 그랬을 때 직영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처음이실 때. 그러니까 또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듣고 충분히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그래서 업체를 지정을 할 때 충분한 여유가 있는 거죠. 각각의 단계마다. 근데 수없는 업체를 지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직영공사를 시도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걸리는 업체 무조건 들어와 이러면은 이제 업자도 알 거예요. 이거 조금 높게 불러도 되겠구나. 뭐 제대로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만 해보면 이분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리서치를 해본 분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막 시작한 분인지 집 짓기에 대해서 막 시작을 해서 전혀 어떤 아이디어도 없는 분이신지 어떤 지식도 없는 분이신지 뭐 이런 거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조금 피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분이 살아온 어떤 시간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뭐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지각하고 뭐 이렇게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사고 체계가 이제 조금 흔들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말로서 다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분들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 비용에 막 예를 들어서 그 핀 포레스트라 그러나? 핀 포레스트인가? 하여튼 뭐 그 이쁜 이미지를 되게 많이 보셨다. 인터넷에서 되게 이쁜 이미지를 많이 보셨다. 100%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를 하시고 그 직영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는 그렇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고, 사실 이쁘면 이쁜 집일수록 굉장히 거기 시공의 어떤 그 기술적인 면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100%예요. 100%.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정밀하게 이렇게 계획되고 디테일이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짓고 싶어 막연한 생각으로, 근데 자금 없으니까 직영공사 할 거야.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다 하시던가 뜯고 다시 하고 뭐 이런 충분한 여유와 자금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업주한테 맡긴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평당 500, 600 뭐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쁘면 이쁜 집일수록 그 외관이든 내부든 한 800 이상, 뭐 1000만 원 가까이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당. 이게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스마트폰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뭐 기능은 하나도 없고, 뭐 건설 자재나 건축 디테일도 비슷해요. 정말 이게 제대로 펑션을 하고 이쁜 만큼 모든 기능적인 면도 충족을 한다. 미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사용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 이제 만족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이 개입된 겁니다. 예, 굉장히 기술이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냥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건축가들 보면은 그렇게 이쁜 집을 잘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그 되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은 뭐 그렇진 못한데 그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그 어떤 그 시공 현장의 낙후성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저가, 중저가 주택일 경우에 뭐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고 좋은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많고, 있긴 있어요. 책임감 있고 잘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렴하지 않다. 제가 직영공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